66세 은정. 10년 전 아들을 잃은 뒤 홀로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신인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봉투를 천천히 찢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10년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과연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66살 은정은 텃밭에서 막 딴 상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닭장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느긋했죠. 얘들아, 밥 먹자. 닭장 문을 열자 닭 5마리가 후다닥 달려나왔습니다. 은정은 사료통에서 먹이를 한 움큼 집어 마당에 뿌렸어요.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는 소리가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정막을 깼습니다. 10년 전 도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은정의 하루는 이렇게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닭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었죠. 서울에 있는 남편과는 15년 전에 이혼했고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은정에게는 이 조용한 시골집과 텃밭, 그리고 닭들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은정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요즘은 우편물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전기요금 고지서나 마을 소식지가 배달되곤 했죠. 우편함 뚜껑을 여는 순간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은정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마른 입술이 굳어졌죠. 박도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장례식도 치렀고 산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 앞으로 편지가 온 걸까요? 은정은 봉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인을 보니 서울 중구 우체국이었고 날짜는 흐릿해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 최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은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도 봉투처럼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은정은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살아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죠. 은정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어요. 편지를 꽉 쥐자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아. 은정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가요?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도연은 38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아들 것이었고
옷도 아들이 입던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도연은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죠. 모두들 울면서 조문을 했어요. 은정은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급히 귀국했지만 은정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뭔가요? 은정은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은정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래는 같은 마을에 사는 72살의 할머니로 은정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복래야, 나 은정인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는 금방 알아챘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좀 볼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30분쯤 지나서 복래가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보여줬어요. 복래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죽은 지 10년이나 됐잖아. 나도 몰라. 근데 이게 장난인 것 같지가 않아. 필체를 봐. 도연이 글씨랑 비슷해. 은정은 서랍에서 도연이 옛날에 쓴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때 군대에서 보낸 엽서였죠. 두 사람은 편지와 엽서의 필체를 비교했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설마 도연이가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복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정이 혹시 충격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염려했죠.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편지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잖아. 그럼 서울에 가볼 생각이야? 응. 내일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 복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정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죠. 저녁 무렵 은정은 마을 보건소의 의사 세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58살의 세준은 10년 전부터 이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사고 이후 은정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죠. 세준은 집으로 찾아와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신중했어요. 은정 씨, 이 편지가 정말 도연 씨가 보낸 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의 마음을 이해했죠. 서울에 가실 생각이시죠? 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요. 그럼 제가 기차표 예매하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서울에서 묵을 곳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준은 노트북을 꺼내 기차 시간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까운 역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숙소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봤죠. 편지 소인이 서울 중구 우체국이니까 그 근처부터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세준의 조언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래와 세준은 돌아갔고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도연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럼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은정의 가슴속에 오래 묻어둔 상처를 다시 헤집는 악의적인 행동일까요? 은정은 베개를 꺼안았습니다. 베갯잎이 점점 젖어갔어요. 손가락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은정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6시에 알람 소리에 깨어났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방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하루 이틀치 옷과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편지와 도연의 옛 엽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마당의 닭들에게 이틀치 먹이를 한꺼번에 주고 물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례에게 부탁해서 내일 한번 들러달라고 했죠. 7시 반 은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죠.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9시 5분 기차를 타면 서울에 1시 10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도연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엄마가 지금 너를 찾으러 가고 있어. 기차는 힘차게 달렸습니다. 은정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작은 건물 3층에 자리한 세라의 변호사 사무실로 은정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은정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약속 시간에 맞춰 온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정은 낡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15년 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은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과거를 다시 들춰보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라는 경찰청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2년 전부터 변호사들에게 개방된 시스템이었죠. 검색창에 박도연이라는 이름과 2009년이라는 연도를 입력하자 화면에 파일이 떴습니다. 있네요. 2009년 5월 12일 폭행 사건. 세라가 파일을 열자 당시 경찰 조서가 나타났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23살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조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경찰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영식? 당시 48살이었던 그는 폭력 사건 전담반 소속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오영식이라는 사람이네요.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별도 창을 열어 오영식의 경력을 검색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인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5년 전인 2019년에 명예퇴직했네요. 퇴직 전에 증거 조작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라는 다시 도연의 조서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넘게 자료를 살펴본 세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서 작성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네요. 23살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보호자나 변호인 없이 새벽까지 조사받는 건 이상합니다. 세라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와 도연의 진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긋났습니다. 초기 진술과 최종 자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다가 4시간 뒤 갑자기 모든 걸 인정했어요.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라는 은정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정은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세라는 밤새 자료를 정리한 듯 눈가에 피곤함이 보였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영식이라는 경찰이 핵심입니다. 세라는 정리된 문서를 은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오영식의 경력 중 문제가 된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5건의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 2019년에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예전 인맥을 이용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세라는 본격적으로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6월 3일자 사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죽었다고 알려진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세라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 시신 2구. 세라의 손가락이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지갑이 여기 노숙인 어의 주머니에서 나왔네요. 그런데 세라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감식 보고서였어요. 얼굴 식별 불가, 지문 채취 불가, DNA 검사. 세라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실 씨. 은정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유족 요청으로 신속 처리라고만. 은정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오영식이 지갑을 내밀며 했던 말. 시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직접 보시지 않는 게 제가 그냥 믿었어요. 세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였어요. 동료 경찰 소견 DNA 검사 필요. 그 아래 오영식의 서명. 반려. 사유 유족 의사 존중. 세라의 손가락이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영식이 어머님께 전화했죠? 빨리 장례를 치르라고.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중상자는. 세라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이송 기록이었어요. 용산대학병원. 신원 미상. 의식불명 3개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라는 담당자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어요. 오영식.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의 이름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었죠. 세라는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있네요. 신원 미상자. 지문 손상. 신원 조회. 세라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용산경찰서 접수. 담당자. 세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영식.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세라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사고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날짜를 비교했어요. 6월 3일 새벽 5시 20분 사고 발생. 6월 3일 오전 10시 즉사자를 박도연으로 확정. 6월 3일 오후 2시 중상자 용산병원 이송. 6월 4일 어머님께 빠른 장례 권유. 6월 15일 병원에서 신원 미상자 등록 요청. 6월 15일 오영식 행여 환자로 처리. 세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정도 날짜들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너무 깔끔했죠. 결국 쉼터로 연계됐네요. 세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의 이름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었죠. 그럼 우리 도연이가 기억도 못한 채로 쉼터에. 세라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증거와 증인을 찾아서. 이틀 동안 세라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CCTV 복원 신청, 목격자 추적, 친구 연락처 확보. 은정은 게스트하우스와 사무실을 오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토요일 오후 세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지훈입니다. 방금 이메일 보셨나요? 세라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은정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변호사 정세라입니다. 박도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훈의 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형 이야기인가요? 형이 정말 살아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15년 전 그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도연이 형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는 형이 저희랑 함께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형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오영식이라는 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 휴대폰 위치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날 제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증명했어요.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증언을 철회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후회로 남아 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도연 씨와 연락이 닿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적은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훈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훈 씨는 친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오영식이 이걸 이용해서 도연 씨를 더 궁지에 몰아넣은 겁니다. 일요일 세라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은정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쉬면서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CCTV 복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영상이 도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은정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세라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9년 조서, 2014년 사고 기록, 오영식의 경력, 지훈의 증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급한 소식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1시간 뒤 은정과 세라, 지훈은 세라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어제 취재 중에 노숙인 쉼터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훈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뒷모습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석 달 전부터 용산구에 있는 한 쉼터에 머물고 있대요. 말을 거의 안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닌대요.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도연 씨라는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쉼터 관계자 말로는 그 사람이 가끔 혼잣말로 박은정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대요.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을 꽉 잡았어요. 세라가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단 그 쉼터부터 가봐야겠어요. 오후 3시, 세 사람은 용산구의 한 골목에 있는 쉼터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쉼터 소장인 민호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라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실종된 분을 찾고 있어요. 혹시 3달 전부터 여기 계신 분 있으시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저희는 이용자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분이 그분의 어머님이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찾았어요. 민호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들을 꼭 만나야 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아요. 밤마다 악몽 꾸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1달 전쯤에는 누가 쉼터 주변을 어슬렁거린 적도 있었어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째 안 보여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짐도 그냥 두고 나가셨어요. 짐을 볼 수 있을까요? 세라의 질문에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애타는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낡은 검은색 배낭이었어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받아들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뒤지자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수첩을 펼치는 순간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3일. 오늘도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다. 쉼터에 계속 있어도 될까? 4월 15일. 엄마 생각난다. 편지를 보냈지만 닿았을까? 진실을 밝히고 싶다. 4월 28일. 그놈들이 또 나타났다.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떠나야 한다. 은정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죠. 은정은 수첩을 더 넘겨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강북구 번동 127.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은혜교회와 화요일의 약속. 쉼터를 나온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지훈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강북구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작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 간판에는 은혜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사무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혹시 박도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세라의 질문에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은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엄마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여성은 은정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분이 여기 가끔 오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요. 무료 급식 받으러 오셨죠.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이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요.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틀 전이면 아직 멀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 자기를 찾고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고요.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연이 가까이에 있는데 닿을 수가 없었어요. 목격자들의 침묵.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세라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도연 형이 살아있다는 건 확실해요. 은정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연의 글씨를 따라가며 아들의 마음을 느끼려 애썼어요. 세라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목격자들을 찾아야 해요. 15년 전 사건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 기록에 목격자 명단이 있어요. 4명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세라와 지우는 첫 번째 목격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식당 종업원이었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2009년 폭행 사건 기억하세요?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일은 잊고 싶어요. 다시는 얘기하기 싫어요. 왜요? 혹시 협박 받으신 거예요? 세라의 질문에 여성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 첫 번째 목격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로 연락했지만 협박적인 말투로 끊어버렸죠. 저녁이 되어 세라와 지우는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목격자들이 다 거부하네요. 세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입단속을 한 것 같아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은정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작게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4시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은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요일 4시 그건 교회 급식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 은정은 예전에 도연에게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죠.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일부러 그 시간, 그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엄마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은정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도연이가 가까이에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은정은 반드시 그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용산구의 한 쉼터 2층 방. 도연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도연은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글자가 보였어요. 엄마, 된장찌개, 텃밭, 닭,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뭔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들리는 목소리, 익숙한 냄새,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돌아올수록 함께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 차가운 복도, 형광등 불빛. 나는 안 했어. 누군가에게 계속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도연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쉼터 주변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쉼터를 떠났습니다. 공원에서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어요. 화요일에만 교회 급식소에 갔습니다. 그 냄새 때문이었어요. 된장찌개. 그런데 지난주 교회 앞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들이 따라올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도망쳤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방을 채웠어요. 도연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 하나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수첩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연의 손이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쓴 글자들이 손가락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글자가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요일 오전 지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은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드디어 증언해줄 목격자를 찾았어요.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박정임이라는 분이에요. 2009년 당시 편의점에서 일하셨대요. 사건 현장을 직접 보셨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인천에 사세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대요. 2시간 뒤 은정과 세라, 지훈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정임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작은 체구에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집 안으로 안내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정임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얘기 못하고 살았어요. 무서워서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라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무엇이 무서우셨어요? 그날 밤에 제가 다 봤어요. 젊은 애들 4명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애들이 사람을 때린 게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임이 계속 말했어요. 검은 가죽 점퍼 입은 남자였어요. 30대쯤 돼 보였어요. 그 남자가 술 취한 사람을 때렸어요. 심하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봤어요. 그럼 경찰한테 진술하셨나요? 세라의 질문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죠. 경찰서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낯선 남자가 편의점 앞에 나타났어요. 진술 철회하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가족한테 해코지 하겠다고요. 저는 어린 딸이 둘 있었어요. 무서워서 진술을 바꿨어요. 은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은정의 눈물 어린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들이 이제 다 컸어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도와드릴게요. 은정은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이 북받쳐 올랐어요. 오영식의 경고. 월요일 아침 세라는 정임의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했고 추가 증거도 확보해야 했어요. 지우는 2009년 당시 다른 자료들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화요일만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교회에서 도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정 씨죠? 누구세요? 오영식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세라에게 문자를 보내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명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영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은정은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형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요즘 과거 사건을 조사하고 다니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식은 비웃듯 말했어요. 15년 전 일을 들춰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아드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순간 형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제 일이에요. 형식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은정 씨,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괜히 예질 들쳐서 상처만 더 깊어질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식은 뒤로 물러나며 웃었어요. 협박이라니요. 충고예요. 조심하시라는 거죠. 형식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세라에게 전화했어요. 그 시각 카페를 나선 오영식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 입금됐어요? 기숙사비도 보내주셔야 해요. 형식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단 한 번의 선택이었다. 2009년 5월 12일 밤, 최태석 국회의원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던 그날. 의원님 아드님 문제인데요. 조용히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형식은 형사 15년 차였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대출금은 많았어요. 첫째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죠. 아내는 매일 돈 걱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민호는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고 박도연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증거를 조금만 바꾸면 됐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무시하면 됐죠. 그리고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형식은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딸의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이런 일 안 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태섭 의원은 형식을 계속 이용했어요. 다른 사건들도 처리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들어왔죠.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박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안 돼. 그럼 내가. 형식은 그때 선택했습니다. 도연이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조작하는데 협조했어요. 노숙인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날 밤 형식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 가족의 행복, 아이들의 미래,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정, 그 여자도 엄마일 뿐이야. 나처럼. 형식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형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딸의 등록금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시간 뒤 세라의 사무실에서 4사람이 모였습니다. 은정은 형식과의 대화를 전부 설명했어요. 지훈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오형식은 2019년에 명예퇴직했어요. 지금은 강남에 있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과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네요. 우리가 조사하는 걸 알고 견제하러 온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쪽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10시쯤 은정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죠.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은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둬요. 남자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팔을 뻗어 길을 막았습니다. 더 파고들면 남자의 손이 은정의 목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숨이 멎었어요. 죽고 싶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은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순간 남자는 은정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끈이 어깨에서 벗겨지며 쓰라렸어요. 도와주세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은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에 남자의 손이 닿았던 부분이 얼얼했어요. 가방 속에는 도연의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지나가던 행인이 은정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화요일 새벽 1시 세라와 지훈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은정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첩을 빼앗겼어요. 도연이 수첩을. 세라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어요. 새벽 3시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과 연결된 유일한 단서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은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정임 씨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이에요. 교회에 가봐야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은정과 세라, 지우는 강북구 은혜 교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4시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은정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3시 50분 교회 쪽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은정은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어요. 4시가 되었습니다. 급식이 시작됐어요. 은정은 천천히 교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체구의 구부정한 자세였어요.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교회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은정은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도연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남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어요. 순간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얼굴이었어요.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엄마를 해칠지도 몰라. 10년간 쌓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를 10년이나 속이고 살았다는 죄책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보게 된다는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엄마야. 은정은 뒤쫓아 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빨랐어요.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엄마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은정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와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은정을 부축했어요. 도연이가 날 피했어요. 엄마를 못 믿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은정은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주변을 경계하던 모습, 엄마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던 뒷모습. 은정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드셨어요? 못 자겠어요. 도연이 생각만 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 8시 세라의 사무실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은정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세라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어제 도연 씨를 봤다는 건 확실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연 씨가 안심하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연 형이 왜 숨어 지내는지 생각해 봤어요. 15년 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도연 형이 안전하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말했어요. 박정임 씨 증언을 공증받는 작업이 급선무예요. 오늘 오후에 공증 사무실 예약해놨어요. 오후 2시 은정과 세라는 정임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정임은 천천히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5월 12일 밤 골목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폭행 장면, 그리고 나중에 받은 협박까지 1시간이 넘게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공증인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임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증언이에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정임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길, 정임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꼭 찾으시길 바래요. 제가 너무 늦게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 무렵 세라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 흥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2009년 당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거 봐요. 사건 직후 상인회에서 자체 조사를 했대요. 경찰 발표와 다른 목격담이 있었다고요. 은정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사에는 당시 상인회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이 상인회장 아직 생존해 계시대요. 인천에 사세요.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 만나러 가야겠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은정과 세라는 인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70대 초반의 상인회장 김병수가 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병수는 차를 내왔습니다. 세라가 2009년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병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요.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았죠. 경찰 발표는 청년 4명이 폭행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조사해 보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병수는 찬장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당시 제가 직접 기록한 거예요. 상인 12명한테 물어봤어요. 그중 5명이 그날 밤 현장 근처에 있었대요. 병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빽빽했어요. 여기 봐요. 이 사람은 10시 40분쯤 4명의 청년이 반대 방향으로 걷는 걸 봤대요. 이 사람은 검은 점퍼 입은 남자가 누군가랑 싸우는 걸 봤고요. 세라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 자료 경찰한테 제출하셨어요? 했죠. 근데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요. 병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도연이 누명을 썼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은정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세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 씨, 마을에 좀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누가 은정 씨 집 주변을 서성거렸대요. 복래 씨가 봤대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라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세라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해요. 우리가 조사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오후 3시 세라의 사무실에 오영식이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긴장했습니다. 정세라 변호사님 맞으시죠? 형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15년 전 사건을 조사하신다면서요? 무슨 권한으로 하시는 거죠?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형식은 은정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은정 씨 경고했잖아요. 쓸데없는 짓 그만두시라고. 쓸데없는 짓이라니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소년원에 갔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증거 있어요? 아드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순간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 없이 떠드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형식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형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민지가 오늘 장학금 받았대. 우리 딸 자랑스러워요. 형식은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하지만 복도 끝에서 변호사와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식은 걸음을 멈췄어요. 아니야. 그 여자도 엄마잖아. 나처럼 자식을 위해 싸우는 거야. 형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세라가 은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쪽이 초조해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요일 아침 은정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산 기슭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딘가 저 도시 속에서 도연이 숨어 지내고 있을 거예요. 엄마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을 거예요. 은정은 가방에서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5살 도연이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널 믿어.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아.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도연을 찾겠다고. 일요일 아침 세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월요일에 법원 가요. 재심 청구 서류 제출할 거예요. 정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박정임 씨 증언, 김병수 씨 자료, CCTV 기록, 조서 조작 흔적 모두 준비됐어요. 그럼 도연이 누명이 벗겨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은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은정과 세라는 법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 접수됐습니다. 검토 기간은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 세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도연 씨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도연 씨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다니면 더 놀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은정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화요일에 도망쳐서 미안해요. 경찰을 보니 그때 일이 떠올라서 무서웠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절 찾으러 왔다는 게 이제야 믿어져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용기를 내려고요. 수요일 오후 3시에 만나요. 명동 남산 케이블카 입구에서요. 혼자 오세요. 준비됐어요. 마이너스 도연.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라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세라 씨, 도연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수요일에 만나자고 했어요. 명동에서요. 세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연 씨가 마음을 열고 있어요.
화요일 하루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도연 생각만 했어요. 내일이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도연이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요일 새벽 은정은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은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가방에는 도연이 어렸을 때 쓴 편지와 사진을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침 8시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혼자 가시는 거 맞죠? 네. 도연이가 혼자 오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저랑 지훈 씨는 멀리서 지켜볼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고마워요. 은정은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명동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긴장됐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은정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려는 순간 세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정임 씨가 진술을 철회했어요. 은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정임 씨 집 앞에 왔대요.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심하라고 협박했대요. 은정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김병수 씨도 연락이 안 돼요. 세무서에서 과거 세금 문제로 조사한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럼 증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CCTV 복원 영상이 있어요. 하지만 세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어젯밤에 사무실에 누가 침입했어요. 하드드라이브가 없어졌어요. 은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후 1시 은정은 세라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라와 지우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 3시에 도연 씨 만나시잖아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세라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직접 증언해 주시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후 2시 은정은 명동 남산 케이블카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라와 지우는 멀리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정이 보였어요. 오후 2시 40분 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세라 변호사죠? 누구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2009년 사건 진범 알아요.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을 쳐다봤어요. 누구신데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당장. 지금은 곤란한데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1시간 뒤면 제가 사라져요. 남자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1시간 안에 오세요. 혼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라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라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봐야 해요. 당신은 여기서 어머니 지켜주세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위치 공유할게요. 30분 안에 연락 없으면 경찰 불러요.
세라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라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저는 2009년 그 사건 현장에 있었어요. 진짜 범인을 봤어요.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검은 가죽 점퍼 입은 남자. 세라는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얼굴이 보였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름은 최민호예요. 당시 조직폭력배였어요. 지금은 사업하고 있대요. 세라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그날 밤 제가 식당에서 나오다가 목격했어요. 검은 가죽 점퍼 입은 남자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어요. 박도연 씨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이상해서 제가 경찰서에 찾아갔죠. 담당 형사가 오영식이었어요.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영식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 증언을 듣더니 잘못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밤이라 어두워서 착각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협박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당신도 연루될 수 있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겁이 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게 양심에 걸려서 세라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오영식과 최민호의 관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최민호의 아버지가 최태섭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대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대요. 세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오영식이 정치인의 아들을 감싸준 거로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오영식이 그 사건 처리하고 난 뒤 갑자기 강남에 아파트를 샀대요. 당시 경찰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남자는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게 2009년 오영식의 부동산 거래 기록이에요. 사건 2달 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어요. 세라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민호가 또 연루되어 있었대요. 도연 씨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자 최민호가 사람을 보내서 사고를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오영식은? 네. 그때도 사고를 은폐하는데 협조했을 거예요. 도연 씨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면 과거 폭행 사건도 영원히 묻힐 수 있으니까요. 오영식 입장에서는 뇌물 받고 증거 조작한 게 들통나지 않으려면 도연 씨가 사라져야 했던 거죠. 세라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오영식은 15년 전 뇌물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고 10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도연의 죽음을 위장하는 데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비밀이 밝혀질까봐 은정을 협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세라는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영식은 2009년 사건을 처리한 뒤 바로 경감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샀죠. 당시 최태섭 국회의원과의 인맥 덕분에 경찰청 내에서 빠르게 출세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세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4년 명예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넉넉하게 받고 바로 최태섭 의원과 연결된 민간 보안업체 고위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연봉이 억대예요. 게다가 자녀들 유학 비용, 강남 아파트 대출금, 모두 이 거래로 얻은 것들이에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영식은 15년 전 단순히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발판 삼아 인생 전체를 설계한 거네요. 정확해요. 최태섭 의원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한 거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뇌물수수, 증거조작, 직권남용. 최소 징역 5년은 받을 거예요. 퇴직금도 몰수되고 재산도 환수되고 민간업체에서도 쫓겨나겠죠. 무엇보다 최태섭 의원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정치권도 난리 날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영식 입장에서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 돈도 명예도 인맥도 전부 잃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이 사건을 감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도연 씨가 살아 돌아오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거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무서워서요. 그 사람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양심이 괴로워요. 그리고 최근에 최민호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박도연 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오후 2시 30분. 도연은 명동역에서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어요. 엄마를 만나러 간다. 10년 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연은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쇼윈도를 보는 척했어요. 유리창에 비친 뒷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발각됐다.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케이블카 입구까지는 아직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남자들이 엄마를 보면 도연은 재빨리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남자들이 뒤따라왔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도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더 빠르게 달렸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왔어요.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엄마한테는 가면 안 돼. 엄마가 위험해져. 도연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3명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박도연 맞죠? 검은 재킷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발뺌했죠. 기억 돌아왔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기억나겠네.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빛이 반짝였어요. 도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한강변. 달려오는 차. 조용히 따라오시죠. 안 그러면.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다른 두 남자도 골목 입구를 막고 섰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봐야죠.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팔을 뻗었습니다. 도연의 목을 향해.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라도 있었어요.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세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케이블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전해요. 우리가 주변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세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떨며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은정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케이블카 입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 명 한 명을 살폈어요. 도연이 어디 있을까요? 3시가 되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편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은정을 향해 다가왔어요.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5m, 3m, 1m. 남자는 은정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주름이 많았어요.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았지만 은정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도연아. 은정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정은 도연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도연은 은정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은정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한참 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4년 교통사고 이후에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어떡해.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신원 파악을 시도했지만 안 됐대요. 결국 쉼터로 연계됐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과거도 없이. 그런데 6개월 전쯤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엔 꿈이었어요.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쉼터 상담사 선생님이 수첩을 주셨어요.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적기 시작했어요. 단편적인 기억들, 느낌들, 이미지들. 은정은 가방에서 도연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맞지? 네. 그 수첩이에요. 도연은 수첩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4개월 전쯤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 마당에서 닭 기르시던 모습, 텃밭에서 상추 따시던 모습, 조금씩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때 편지를 보냈구나. 아니요, 그때는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15년 전 사건도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밤새 조사받던 일,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던 일, 소년원에서 보낸 시간들.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더 괴로웠어요. 엄마 생각이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엄마는 나를 죽은 줄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시겠지. 아니, 어쩌면 나를 믿지 않으실지도 몰라. 범죄자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쉼터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기억이 없을 때는 그저 오늘만 버티면 됐는데 기억이 돌아오니까 과거가, 엄마가, 모든 게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전 죽은 사람이잖아요. 살아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전 뉴스에서 재심 관련 기사를 봤어요. 억울한 사건들이 10몇 년 만에 다시 조사받고 무죄 판결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혹시 엄마한테 연락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라고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사흘밤을 잠 못 이뤘어요. 용기를 낼까 말까? 엄마한테 연락할까 말까? 매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다. 단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쉼터 상담사 선생님이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집 주소도 기억이 안 났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보냈어요. 혹시 엄마가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제 이름으로 온 편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어땠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엄마를 해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3개월 전쯤 쉼터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절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쉼터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니? 확실하진 않지만 15년 전 사건 때 저를 폭행 사건에 몰아넣었던 사람들 같았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그때 일도 조금씩 떠올랐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정말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엄마는 믿어. 엄마는 처음부터 내 편이었어. 은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난 거니?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한강변을 걷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돌진했어요. 그 다음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숙인 한 분이 제 지갑을 주우셨대요.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됐대요. 은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증거 찾고 있어. 내 누명 벗길 거야. 정말요? 도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어머니, 증인 찾았어요. 진범 신원 확인했어요. 은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이제 끝났어. 진실이 밝혀질 거야.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은정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아. 된장찌개도 끓여줄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녁 무렵 세라의 사무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은정과 도연, 세라와 지훈.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세라는 오늘 확보한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증인 진술, 진범 사진, 그리고 도연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검찰에 제출하면 재수사 시작될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듯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은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회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세라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도연의 증언서, 새로운 목격자 진술, 진범 최민호의 사진, 그리고 오형식의 증거 조작 정황까지 검찰은 즉시 재수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2009년 폭행 사건과 2014년 교통사고 두 사건 모두 재조사하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세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최민호가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집에서 체포됐어요. 증거인멸을 우려한 검찰의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15년 전 폭행 사건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은정과 도연은 세라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엄마, 진짜 끝나는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월요일 오형식도 구속됐습니다. 증거 조작, 직권 남용, 그리고 협박 혐의였어요. 5년 전 명예퇴직한 그였지만 과거의 범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 경찰관 오형식 15년간의 범죄 드러나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훈이 쓴 기사였어요. 화요일 도연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은정과 세라가 함께했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9년 5월 12일 밤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새벽까지 조사실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입힌다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2014년 교통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소년원에서 나온 후 진범 측 사람들이 계속 저를 찾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죽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한강변에서 노숙하던 분이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그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병원에 입원했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3개월 뒤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은정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9월이 되었어요. 재심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정과 도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게 이 맛이었어요. 도연은 은정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은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재판 전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혹시 또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은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은정은 방청석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세준과 복례가 있었어요. 지훈도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도연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라가 변호인석에 앉아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감쌌어요. 재심 사건 2009년 폭행치상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였어요. 검사가 먼저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를 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세라가 일어나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박도연 씨는 15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부당한 자백을 강요당했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그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은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도연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정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복례가 은정을 안아줬습니다. 세준도 눈시울을 붉혔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세라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자유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은정과 도연은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한 달 뒤 오영식과 최민호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영식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최민호는 폭행치상과 증거인멸교사로 징역 7년을 받았죠. 은정은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도연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10월 중순 은정과 도연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은정아, 도연아, 잘 왔어. 복례는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어색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할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잘 왔어. 마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마을 회관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정과 도연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분은 떡을 준비했고 어떤 분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세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 씨, 어서 와요. 마을에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마을 이장님도 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거
뉴스로 봤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마을이 도연 씨 고향이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받아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도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뭐 하고 싶어? 복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을에서 농사 배우고 싶어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좋지. 우리가 다 가르쳐 줄게.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이틀 뒤 은정과 도연은 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는 중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심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깊이 심어. 도연은 흙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행복했어요. 닭들이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료를 뿌리자 닭들이 후다닥 달려왔어요. 엄마, 닭들이 귀엽네요. 그렇지? 매일 아침 이 녀석들이 날 깨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은정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연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밥상을 차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했던 맛. 도연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은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을에서 농사 배우고 싶어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래, 좋아. 우리 둘이서 천천히 살자. 은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며칠 뒤 세라와 지훈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은정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도연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세라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화로워요. 서울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은정은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우리 도연이가 텃밭에서 딴 채소예요.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고통, 현재의 평화,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요.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연도 일어나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아침이 제일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 뜨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숨어 살았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이제 과거는 다 잊자. 우리 앞만 보고 살자. 네, 엄마. 해가 떠올랐습니다. 금빛 햇살이 마을을 비췄어요. 텃밭의 마당에 은정과 도연의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닭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어요. 은정과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평화와 행복뿐이었습니다. 은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는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됐으며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은정과 도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1월이 되었어요. 도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도연아, 힘들지?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를 거 없어. 저녁이 되면 은정과 도연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이 올라왔어요. 도연은 엄마가 해주는 모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해줄 거예요?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도연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세준이 집에 들렀습니다. 도연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죠. 도연 씨,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감사합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느 날 지훈이 신문 한 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도연 형, 이거 봐요. 신문에는 도연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 어머니의 사랑 제목의 기사였어요. 도연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도 함께 읽었어요. 엄마, 제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그래. 내 억울함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은정과 도연은 마당에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엄마, 눈이에요. 그래. 올겨울 첫눈이네. 소원 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웃었어요. 그럼 뭐 빌 거야? 저는 이미 다 이뤘어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도연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네, 엄마. 평생 함께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겨울날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